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요, 우리 그 7장에 그 160페이지부터 나오는 장기 균형 국민소득과 이제 균형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161페이지에 나오는 그 그림들 있죠, 그래프들. 예, 그 그래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 그림 7-9에 있는 그 인플레이션 갭이 있을 때의 장단기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그 균형 국민소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있고요. 예, AD 곡선이 바로, 예, 총수요 곡선이죠. 그 다음에 총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 공급 곡선이죠. 자, 그러면 총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점이 바로 균형 국민 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국민 소득을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요, Y 스타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도 이제 Y 스타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 국민 소득입니다. 균형 국민 소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균형 국민 소득이 이제 Y 스타인데, 이 잠재 국민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재 국민 소득. 이 잠재 국민 소득을 우리는 YF라고 한번 해볼게요. YF. 이게 잠재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YF라고 하는 것을 잠재 국민 소득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여기다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그, 잠재국민 소득, 혹은 이제 그 완전고용 국민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완전고용 국민소득. 예,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생산을 할 때, 기업이 물건을 생산할 때, 정상적으로, 예,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된 국민 총 생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잠재 국민소득 혹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생산을 한 그런 어떤 국내 총생산 GDP 혹은 국민소득을 우리는 잠재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고 한 건 또 뭐냐? 정상적이라고 건 이런 거죠. 우리가 노동을 갖다가 하루에 8시간을 갖다가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 다음에 어떤 기계 장치가 있다면 하루에 뭐 10시간을 갖다가 가동시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근데 10시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가동을 한다거나 혹은 노동을 8시간 안 하고 뭐 10시간 혹은 뭐 야근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원칙대로 정상적으로 생산 활동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국민소득을 우리는 잠재 국민소득 혹은 완전고용 국민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Y스타가 이제 균형 국민 소득이고요. 예, 균형 국민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YF는 잠재 국민 소득 혹은 완전 고용 국민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갖다가 잠재 국민 소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잠재 국민 소득하고 균형 국민 소득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시면은 누가 큽니까? 균형 국민 소득이 크죠. 균형 국민 소득이 큰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하루에 뭐 100개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근데 주문이 많이 밀렸어요. 한 150개 만들어 달래요. 수요가 150개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이 그냥 야근을 해서라도 150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150개죠. 수요와 공급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죠.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생산한다면 150개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150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경기가 좋은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경기가 나쁜 상황입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이래가지고 만들면 100개 정도 만들면 되는데, 주문이 밀려가지고, 야근도 하고 막 해가지고 150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건이 잘 팔린다는 뜻이죠. 경기가 좋은 겁니다. 예. 경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재국민소득과 균형국민소득 요 차이를 갖다가 경기가 좋으면은 어쨌든 물건이 잘 팔리니까 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갭.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했다는 것은요, 경기가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재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시점에서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업이 노동자가 10명이고요, 기계장치가 2대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루에 8시간을 갖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생산 요소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생산 능력은 지금 시점에서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노동력이 늘어나고 기계를 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생산 시간을 늘리고 한다면 생산 능력은 늘어나긴 하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의 형태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즉, 인플레이션 갭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자,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물가가 올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오른다. 자,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일단 물가가 오르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예. 아무래도 원자재를 사갖고 오고, 그 다음에 임금, 그 노동자들을 사용하려면 임금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비용 상승은 결국은 총 공급 곡선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즉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동하면 총 공급 곡선과 그 다음에 총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이 여기가 되고 균형 국민소득이 여기고 게다가 잠재 국민소득도 여기가 되니까 결국은 균형으로 가는 거죠. 예, 잠재와 균형이 똑같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균형 국민소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잠재 국민소득은 지금 이 상태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경기가 좋은 거죠.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은 이런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물가가 오르게 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균형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림 7-9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 7-10은요, 경기 침체 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요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균형 국민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잠재 국민 소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잠재 국민 소득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이 잠재 국민 소득, 한마디로 나는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1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주문이 80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수요가. 그래서 뭐 80개밖에 안 만든 거예요. 하루에 8시간 일하면 100개 만들 수 있는데 80개만 만들래요. 그래서 한 6시간만 일하고 그냥 퇴근했어요. 일이 없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을 여기를 경기 침체 갭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 갭. 예. 여러분, 경기 침체 갭. 즉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하락하겠죠. 자, 물가가 하락하니까 공급은 증가할 겁니다. 즉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공급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될 거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또 균형 상태로 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61페이지 그림 7-12 바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62페이지하고 163페이지 위에 부분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163페이지 보면 경제의 자동 조정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경제 학파를 크게 보면요. 시카고 학파. 이 시카고 학파는 누구냐면 고전 학파입니다. 즉 자유주의 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고전 학파. 그냥 시장에서 그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시장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고전 학파 혹은 시카고 학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움직여서 결국은 균형으로 찾아갔죠. 아까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을 때도 공급 곡선이 움직여서 균형으로 결국은 찾아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카고 학파하고 이제 대립되는 케인즈 학파,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는요, 시장에서의 그 어떤 조정 기능이 불안전하기도 하고, 그다음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경기를 갖다가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경제를 갖다가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케인즈 학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형의 응용 볼게요. 165페이지. 뭐 165페이지 말고 166페이지를 갖다가 펼쳐보시면, 우리가 어떤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그래프를 한번 설명해 보면서 그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서 정부 지출 증가가 뭐 국채로 뭐 조달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정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그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가지고 경기를 갖다가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국민소득이고요. 여기는 이제 물가입니다. 자, 그러면 총 수요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 정책이니까 정부가 지출을 갖다가 이제 늘렸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출을 늘렸습니다. 자, 그러면 총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던 균형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정부가 지출을 늘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늘어나야 되냐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이만큼이 늘어난 게 정부 지출 순수는 1-, B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델타 G만큼 늘어났다고 한다면 이만큼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만큼이 늘어나지 않고요. 여기가 균형이 아니라 여기가 균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어서 좀 그 정부 지출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뭐 적게 나타나든 많이 나타나든 정부가 지출을 갖다가 증가시키게 된다면 어쨌든 경기 팽창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팽창 효과가 가져오는 건 좋은데요. 일단 균형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균형이 이쪽으로 가니까 물가는 비록 경기는 좀 좋아졌지만 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은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오르면요,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용이 상승하는 거죠. 왜냐면 임금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른다. 그건 다 기업에 있어서는 비용 아닙니까?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총 공급선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동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균형이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지출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여기 있던 균형이 이쪽으로 가니까 경기 팽창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정부 지출 효과가 물가를 올려놔서 결국은 이쪽 균형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경기 팽창 효과는 단기적으로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요. 그쵸? 제자리로 왔죠. 물가만 올려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로 인해서 경기를 갖다가 살리려고 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팽창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올려놓고 경기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그림 7-11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페이지 167페이지에 설명을 해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부 지출 증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정부 지출을 갖다가 국채로 발행해 가지고 조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정부가 지출할 때 굳이 뭐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조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써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국채로 조달하지 않으면 뭘로 조달하죠? 세금으로 조달하겠죠. 예. 그래서 세금으로 조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균형이고요. 예. 정부가 지출을 늘립니다. 그러면 총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얼마큼 늘어납니까? 예. 우리 조세 수입으로 조달된 경우, 예. 결국은 균형 재정 승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쓴 만큼 세금으로 걷겠다. 그게 바로 균형재정 승수죠. 우리 6장에서 배웠죠. 그래서 균형재정 승수는 얼마였습니까? 1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정부가 G만큼을 증가시킨다면, 즉 델타 G만큼 증가시킨다면 국민소득은 델타 G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균형재정 승수가 1이니까 앞에 1이 붙어야 되는데 1은 쓰나 마나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델타 G만큼 증가해도 우리가 균형을 보면 델타 G만큼은 증가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경기 팽창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경기 팽창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은 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총 공급 곡선 AS 곡선이 왼쪽으로 또 이동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로 균형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위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그럼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 팽창 효과는 별로 없고 물가만 올려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조세 수입으로 정부 지출을 갖다가 써도 사용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68페이지 보시면 조세 수입으로 조달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어쨌든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리든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리든 결과는 똑같다. 어떤 결과? 단기적으로는 경기 팽창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 팽창 효과는 없고 물가만 올려놓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시면 재원 조달 방법만 변화한 경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통적 견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전통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은 전통적 견해는요, 조세를 줄여보세요. 조세를 줄이고, 그 조세를 줄인 만큼 국채를 발행해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정부 지출을 늘립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국민소득은 늘어나지만 물가는 올랐잖아요. 우리 방금 전에 그래프 그렸듯이. 물가는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다 보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원래 수준으로 경기가 돌아오고 물가만 올려놓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170페이지 우리 8번째 줄 정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완전고용 국민소득의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카도의 대등 정리가 나오는데요. 이 리카도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재정 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렸잖아요.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나,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늘리면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경기 팽창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팽창 효과가 없다라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리카도는 뭐라고 했냐면, 그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 결국은 재정 적자를 봐서 경기 팽창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서도 그런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에서는 그런 효과가 없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왜 단기에서도 없느냐라는 거죠. 정부가 막 돈을 풀어가지고 정부 지출 늘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단기에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 소비이론에 의하지 않고요. 소비이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3장에서 배웠잖아요. 케인즈가 주장했던 소비이론은 뭐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소비 이론이 아니라 항상소득 이론이라든가 생애 주기 이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다 쓰지 않고 나눠 가지고 쓴다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1억이 생겼다. 그러면 1억이 생기자마자 이걸 막 소비하는 게 아니라 1억을 갖다가 분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올해 쓰고 또 3천만 원 내년에 쓰고 3천만 원 내후년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1천만 원은 뭐 그때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 이론이나 생애 주기 이론을 가정한다면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소비가 증가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리카도는 항상 소득 이론 혹은 생애 주기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단기에서도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효과 없다. 경기 팽창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리카도는 국채를 발행해서 뭐 정부 지출을 늘리든 세금을 갖다가 더 걷어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리든 어쨌든 간에 뭐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경기 팽창 효과는 없다. 똑같다? 대등입니다. 예, 그래서 리카도의 대등 정리라고 하는 거죠. 대등 정리라고 하는 것은 국채를 발행하든 그 다음에 세금을 걷든 그래서 경기 팽창 효과를 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단기든 장기든 효과가 없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리카도의 대등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요. 17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72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그 그래프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석유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이제 총 수요 곡선이고 여기가 총 공급 곡선입니다. 근데 석유 가격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석유라는 것은 뭐죠? 예,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오른 겁니다. 비용이 오르면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오르자 국민 소득은 줄어들고요. 물가는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도 혹은 79년도에 5.1 파동이 발생했죠.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비록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국민소득은 줄어든다는 거죠. 국민소득도 줄고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까지 오른 거 아주 안 좋은 경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173페이지 보시면 거기 박스가 하나 나오죠. 거기에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7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